흔히 회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mean squared error, MSE 값을 이용해서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모델을 피팅할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MSE를 계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MSE를 좀 더 정확하게 트레이닝 MSE라고 불러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그 방법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새롭게 관측해야 될 그 데이터에서 이게 잘 예측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 주식 수익률을 바탕으로 지금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거라고 가정을 하면, 지난 뭐 6개월 주식 수익률을 사용해서 이걸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지난주 주식 가격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일의 가격, 미래 가격이 얼마나 잘 예측되는지가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과거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이고, 이제 내일 미래의 가격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관측지 이 x1, y1부터 xn, yn을 이용해서 이 statistical learning 방법을 피팅해서 f 햇을 얻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값들, 이 f 햇의 이 관측치 얘를 넣었을 때 얘가 yi랑 가까운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관측치 테스트 데이터 x0, y0에 대해서 이 함수에 넣었을 때 이 y0에 근사한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트레이닝 MSE를 주는 방법이 아니라 낮은 테스트 MSE를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예시를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 점점점점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 얘를 피팅을 시켜볼 건데, 이 검은색 라인이 true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이게 다 피팅을 시킨 건데, 얘네가 이 순서대로 플렉시빌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질수록 이제 최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잘 맞도록 이렇게 피팅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제일 높은 이 초록색 함수 얘네가 이제 제일 꼬불꼬불하죠. 최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잘 맞도록 이제 피팅을 시킨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 회색 선이 이게 트레이닝 MS인데, 최대한 플렉시빌리티가 높도록 피팅을 시켰던 이 초록색 선이 제일 트레이닝 MSE가 낮은 걸 볼 수 있고, 가장 플렉시빌리티가 낮은 이 주황색 선, 선형이죠. 이거 얘의 트레이닝 MSE가 가장 낮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위에 빨간색 이 선이 테스트 MSE인데, 얘 보면은 U자 형태죠. 이게 그래서 플렉시빌리티가 늘어날수록 이게 테스트 MSE가 낮아진다는 거를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뭐 true F가 리니어한 경우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MSE는 가면 갈수록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얘도 테스트 MSE 보면은 낮아지지 않고 어느 순간 조금 낮아지다가 갑자기 훅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얘가 제일 비선형적인 경우인데 true F가 제일 비선형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MSE는 점점 낮아지고, 테스트 MSE는 얘도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질수록 낮아지긴 하는데 결국 그래도 어느 순간 여기서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플렉시빌리티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트레이닝 MSE가 낮다고 해서 테스트 MSE가 낮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예시들에서 봤듯이 테스트 MSE를 최소화하는 모델에 대응하는 이 플렉시빌리티 수준은 데이터셋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테스트 MSE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테스트 MSE가 다 U자 형태였잖아요. 낮아지다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 방법들이 가진 두 가지 상충하는 성질, 바이어스랑 베리언스의 결과라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게 이 테스트 MSE의 가장 낮은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이 기대되는 테스트 MSE가 어떻게 구해져야 되는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세 가지 양의 값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예측 함수의 테스트 데이터를 넣은 거의 분산이랑 그것의 바이어스의 제곱 그리고 오차항의 분산의 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말로 풀어서 쓴 게 밑에 쓰여 있는 건데 이 기대되는 테스트 MSE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좀만 바뀌어도 예측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냐라는 게 이거 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이 평균적으로 true 얘가 y0였죠? true 값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말하는 거고 얘는 뭐 그냥 늘상 있는 오차항의 분산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 이 관계는 이 기대되는 테스트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베리언스랑 바이어스를 둘 다 동시에 낮게 해주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트레이닝 셋에서 MSE가 작을 수 있지만 테스트 MSE에서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튜닝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 데이터 자체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밸리데이션 셋이죠. 우리가 관측치를 두 가지 트레이닝 셋이랑 밸리데이션 셋 두 개로 나눠서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피팅을 시키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셋에 있는 관측치들로 이 리스폰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에러 레이트 MSE를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테스트 에러 레이트에 대한 하나의 추정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92개의 관측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작위로 절반은 트레이닝 셋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네에 대해서 각각 회귀 적합을 시킬 수 있어요. 그 왼쪽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게 그 회귀 적합을 디그리만 다르게 해서 차수만 다르게 해서 회귀 적합을 시킨 다음에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 나왔던 그 MSE 값들을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이 왼쪽이. 근데 우리가 얘를 무작위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무작위로 여러 번 나눠서 이 똑같은 과정을 오른쪽에 한 번에 표현한 게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을 설정을 하면서 나오는 단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그 테스트 에러 레이트에 대한 이 밸리데이션 추정치는 얘랑 얘를 랜덤으로 나눴으니까 이 여기에 각각의 어떤 관측치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크다. 아까 앞에서 보면은 이 주황색 얘는 이제 평균적으로 엄청 높은데 이 노란색 얘는 평균적으로 MSE가 엄청 낮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단점이 이 밸리데이션 셋 에러 레이트는 전체 데이터 셋으로 적합한 모델의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좀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나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그 밸리데이션 그걸 MSE를 기준으로 모델을 골랐었는데 그 성능을 그 일반화된 성능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밸리데이션을 랜덤으로 골랐으니까 그 밸리데이션에 맞도록 잘 골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화된 성능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얘를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테스트 셋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 이걸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스텝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데이터 자체를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요. 근데 하이퍼 파라미터를 각각 다르게 해서 그럼 여기서는 세 개니까 피팅을 시키면 이제 모델이 세 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 나온 모델 세 개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해봐요. 그러면 각각 나온 성능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제일 좋았던 거 하나 뭐 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을 거죠. 아까 앞에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정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나 고른 거죠.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썼던 트레이닝 데이터랑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다시 피팅을 시킵니다. 왜냐면 이제 데이터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얘를 다시 쓰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적으면 이제 패시미스틱 바이어스가 좀 높아지고 성능을 낮게 추정하는 이 편향이 좀 높아지고 베리언스도 높아지게 돼서 데이터 좀 많이 쓰려고 얘를 한 번에 다시 피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개로 나눴던 그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일반화된 성능을 추정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테스트 셋은 재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옵티미스틱한 바이어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근데 또 얘도 단점이 좀 있어요. 얘가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신뢰도를 보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큐러시가 높아도 이 프레딕션 인터벌이 너무 좁을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버 컨피던트 문제가 생겨서 결과적으로 또 캘리브레이션 셋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제 캘리브레이션 얘가 이제 우리가 내내 배웠던 거죠. 모델이 이 정도는 포함할 거라고 말한 만큼 실제로 얘를 포함하는지 이걸 맞추게 되는 게 캘리브레이션이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의 목표는 이 모델이 만든 프레딕션 셋, 얘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1-알파 이상의 확률로 실제 값을 포함하는지,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이거를 직접 계산하려고 나온 게 이제 경험적인 커버리지, empirical coverag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항들, 얘를 밸리데이션 셋 크기에 뭐 얘를 n이라고 부르면 1부터 n까지가 있죠. 그 얘를 제2번째 항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몇 번 들어가는지의 값을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이 j가 1부터 이 밸리데이션 셋 크기까지 이 분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포는 만들어지면 이런 히스토그램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그리면 1-알파 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n 값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1-알파 값에 분포한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아까 1-알파를 중심으로 그 분포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게 n이 엄청 높을 때였죠? 아까 1000이었나? 아, 만일 때 제일 중심으로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뽑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얘를 데이터를 무작위로 R번 나눠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을 만든 뒤에 이 각각에 대해서 R번 각각에 대해서 컨포머를 실행을 해서 커버리지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얻은 이 CJ 분포가 1-알파 근처에 있다면 이게 올바른 커버리지를 갖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이랑 캘리브레이션 두 개 나왔으니까 헷갈릴까 봐 좀 추가한 슬라이드인데 밸리데이션은 이제 모델 셀렉션에서 모델이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캘리브레이션은 이 예측을 얼마나 믿어도 되는가 신뢰도에 관한 그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이 안 되면 우린 오버피팅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면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서 넣어둔 컨포멀 프레딕션에서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확률을 보정하는 캘리브레이션이 아니라 프레딕션 셋의 크기를 조정하는 컨포멀 캘리브레이션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스플릿 컨포멀 프레딕션에 대해서 선아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 모델은 입력된 정보값을 이용하여서 입력에 대응되는 결과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델들 중에서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이용하는
그리고 컨포멀 프리딕션을 사용하지 않는 전형적인 분류 모델 하나를 먼저 예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황 정보를 바탕으로 직진, 급정지, 보행자 진입이나 자전거 진입에 따른 감속 중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자 하는 예측 모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가능한 모든 상황 S1에서 S4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을 계산을 하고 가장 큰 값에 대응되는 행동, 이 경우에는 직진을 다음 행동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 출력값을 확률처럼 사용하는 이 모델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 가지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모델의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맥스 값은 확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델 내부에서 각 클래스에 부여된 점수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정규화한 값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0.95라는 값을 출력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95%의 정확도를 가진 예측이라는 어떤 확률적인 보장은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프트맥스 값은 모델의 불확실성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100% 확률로 이 값을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정량화된 정보라던가 확률적인 보장은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불확실성 지표를 우리는 Heuristic Uncertainty No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포멀 예측은 이런 휴리스틱 불확실성 표현을 엄밀한 불확실성 표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없어서 막연하게 존재한다고라고만 이해해야만 했었던 불확실성에 대해서 컨포멀 예측은 예측 집합이 사전에 정의한 오차율 알파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빈도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가 0.05라고 한다면 100번 중 95번의 빈도로 컨포멀 예측셋에 정답 라벨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수치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컨포멀 예측의 집합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정도를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컨포멀 예측은 막연했던 불확실성을 정밀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컨포멀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저희가 다룰 스플릿 컨포멀 예측은 데이터셋을 학습용 데이터셋과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보정용 데이터셋 두 개로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확보가 되었다면 예측 모델 F-햇을 적합시켜야 합니다. 아까 컨포멀 예측은 불확실성 지표를 엄밀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밀화하고자 하는 휴리스틱 불확실성 개념을 선정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소프트맥스를 활용한 자동차 행동 예측 모델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맥스는 모델 내부의 점수를 정규화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uncertainty 지표였고 컨포멀 예측은 이 소프트맥스 출력값을 보정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을 하게 되겠죠. 이 소프트맥스 이외에도 뭐 예측 분포의 엔트로피라던가 다양한 휴리스틱 언설터티 노션을 보정하기 위해서 컨포멀 예측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포멀 예측은 휴리스틱 불확실성 지표를 보정하기 위해서 스코어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스코어 펑션은 점수가 클수록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x와 y에 대한 어떠한 함수여도 이 스코어 펑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가 클수록 높은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이 스코어 펑션은 불확실성과 대응되는 어떤 정량화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컨포멀 예측 집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집합을 만들기 위한 기준, 이 정도의 오차까지는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예측에 앞서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로 나눴었죠. 학습 데이터셋은 이미 학습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라던가 불확실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은 이전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하면 이제 점수셋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점수들을 큰 순서부터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될 건데요.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네.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이 점수들을 1-알파 분위수 Q햇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 Q햇은 컨포멀 프리딕션 셋의 임계값, 이 정도 오차는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치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테스트 포인트의 X 테스트와
가능한 결과값 y의 그 순서쌍들의 점수가 q hat보다 작으면 예측 집합에 포함이 되고 만약 이 q hat보다 그 점수가 크게 되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측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게 되겠죠. 이를 통해 컨포멀 예측은 오차의 빈도율을 알파 퍼센트 이하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아까 점수들의 1-알파 분위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1-알파를 활용하지 않고 이 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n 플러스 1 곱하기 1-알파를 실링한 값을 n으로 나눈 값을 저희는 q 햇을 구하기 위한 q 레벨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칼리브레이션 점수들과 테스트 포인트에 정답 라벨까지 포함한 총 n 플러스 1개의 점수를 이용해서 순서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데이터와 교환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테스트 포인트의 정답 점수는 이 n 플러스 1개 점수 중 어느 위치나 동일한 확률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스트 포인트의 정답을 알 수 없으므로 사후적으로 계산 가능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의 점수 n개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는 n 플러스 1개 점수들의 순서를 매기고 싶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점수는 n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Q 레벨을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측 셋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예측 셋은 테스트 입력 X 테스트에 대해서 각 후보 라벨 Y를 하나씩 정답으로 가정을 해서 스코어를 계산하고 이 스코어가 인계값 Q 햇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라벨을 예측 집합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컨포멀 예측에는 한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구한 하나의 Q햇을 모든 입력값에 적용하는 글로벌 트레시홀드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력값마다 서로 다른 스코어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난이도에 따른 커버리지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커버리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은 어려운 인풋들과 쉬운 인풋들이 다 섞여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이터셋, 쉬운 데이터셋을 다 구해서 구한 인계값을 이렇게 Q 햇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쉽다면 스코어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사실상 쉬운 데이터 서브그룹에서는 어, 이 임계치가 여기서 형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한 Q 햇보다 조금 더 작은 Q햇만으로도 이제 그 마지널 커버리지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만약에 어려운 데이터셋이 온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클 것이기 때문에 마지널 커버리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큰 임계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임계치보다 더 큰 임계치 Q햇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프리딕션 셋이 너무 보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더 어려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임계치보다 더 작은 값에서 Q햇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서브그룹 안에서의 서브그룹 관점에서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어댑티드 프리딕션 셋입니다. 네. 어댑티드 프리딕션 셋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컨포멀 예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컨포멀 예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APS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주어진 X 입력에 대해서 X가 Y에 해당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합니다. 조금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 예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소프트맥스 함수는 현재 도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S1에서 S4 어디에 해당될 건지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결과값으로 내놓게 되겠죠. 이 소프트맥스가 주는 이 확률 같은 것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우리는 단순히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들을 넣음으로써 예측 집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정의한 오차율 알파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들을 순서대로 집합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이 수식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소프트맥스 값들이 정확한 불확실성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합들이 1-알파보다 작아지는 가장 큰 K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제 예측 집합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예측 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데이터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들이 이렇게 다음과 같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오차율 알파를 5%라고 정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 값들이 아까 말했듯이 정확한 확률을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프트맥스 값들을 주어진 도로 상황 정보 X에 대한 어떤 조건부 확률로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X 테스트가 주어졌을 때 S1에 해당될 확률은 0.75, S2에 해당될 조건부 확률은 0.2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차율을 5%라고 제한을 하고 싶다면 누적 정확도가 95%가 될 수 있도록 S1과 S2를 포함한 예측셋을 구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소프트맥스 출력값은 이 정확도가 75%, 20%, 95%라고 하는 어떤 수치적인 어떤 보장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heuristic uncertainty 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커버리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겠죠. 이런 경험적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conformal prediction은 softmax 결과값을 전면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스코어 펑션에 도입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정밀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답 라벨을 파이k라고 한다면 스코어 펑션은 이런 수식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값들을 큰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후 정답 라벨까지 도달하기까지 출력 값들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 라벨에 도달하기까지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문제 상황이 쉽다라고 한다면 높은 네. 문제 상황이 쉽다라고 한다면 정답 라벨이 높은 확률을 가지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그 조건부 확률들 중에서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정답 확률로 도달하기까지 작은 스텝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누적 확률 질량이 낮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코어도 낮은 점수일 것입니다. 반대로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서 정답을 가기까지 여러 개의 스텝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스코어이 높게 되겠죠. 이제 스코어 펑션을 정의를 했다면 이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계산을 해야겠죠.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에 대해서 점수를 계산을 했다면 이 점수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 후에 여기에 해당하는 Q 레벨에 해당하는 퀀타일을 구해서 인계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인계값은 정답에 도달하기까지 이 정도의 확률 질량을 소요한 값들은 허용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헤맨 값들은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Q햇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측 집합을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있는 Q햇 임계치가 있고 이 수식은 사실 아까 말했었던 스코어들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이 Q햇보다 스코어이 작게 된다면 이제 예측 집합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제 예측 셋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Q햇을 저희가 사실은 구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Q햇을 임의로 0.85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85의 의미는 가능한 y값들 중에서 파이 k라고 하는 파이 k를 이제 정답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이 정답까지 소요된 누적 확률 질량을 0.85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0.85의 질량만큼 헤맨 경우에만 이제 정답 후보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답 라벨이 S1이라고 한다면 정답 라벨까지 도달하기까지 0.45라고 하는 확률 질량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0에서 1까지라고 어떤 확률 질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0.45까지만 이렇게 그냥 빠르게 한 스텝 만에 정답에 도달하게 되겠죠. 저희가 처음에 정했던 임계치 0.85보다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이 S1이라고 하는 값이 정답이라고 한다면 정답 후보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정답 레벨이 S2라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많이 헤매서 이만큼의 스텝을 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 정답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된 총 질량이 0.7이 되겠죠. 0.7은 여전히 0.85보다는 작기 때문에 정답 셋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S3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헤매서 이만큼은 더 가야 정답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에 도달하기까지 총 소요된 그 확률 질량이 0.9로 0.85보다 더 크게 되겠죠.
이건 저희가 허용한 것보다 더 많이 헤맨 다음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정답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셋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네, 같은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한 상황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일 확률은 0.75로 모델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S1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각 클래스에 대응되는 스코어는 순서대로 0.75, 0.9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인계값을 0.85라고 했을 때 마지막 예측셋에는 이제 S1 하나만 포함되게 됩니다. 0.85보다 더 작은 점수를 가진 것이 S1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어, 아까 조금 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측셋이 S1, S2임을 떠올리면 조금 더 확실한 상황에서 예측셋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다뤘었던 1-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스코어 펑션으로 사용하는 이 컨포멀 모델 역시 이제 컨포멀 프레딕션의 특징에 따라서 입력값에 따라서 프레딕션 셋의 크기가 달라지는 특성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당 스코어는 개별 클래스의 확률, 즉 소프트맥스 개별 클래스에 대응되는 소프트맥스 값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력에 따라 달라지는 전체 불확실성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Adapted Prediction Set에는 정답까지 도달하기 위한 누적 확률을 스코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해당 입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의 확률을 분산시키면서 헤맸는지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APS는 어려운 입력에서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스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프리딕션 셋이 확장이 되고 쉬운 입력에서는 적은 스텝만으로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딕션 셋이 축소가 되는 어떤 성질을 또 보여주겠죠. 결과적으로 Adapted Prediction Set은 입력별로 상이한 스코어의 분포와 난이도 차이를 프리딕션 셋 크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함으로써 특히 어려운 입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언더 커버리지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분류 모델의 컨포멀 예측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Y가 연속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어떻게 컨포멀 예측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우선 마찬가지로 컨포멀 예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측의 첫 번째 단계로서 우선 Y바 X의 조건부 확률을 저희는 임의로 가정을 합니다. 편의상 Y의 조건부 확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 두 개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합니다.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식으로 F hat 그리고 표준 편차를 추정하기 위한 식으로 시그마 햇을 적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예측하는 F hat은 Y에 대한 점 추정값이 될 것이고 Y바 X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계산하고 있는 시그마 햇은 어떤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죠. 만약 이 시그마 햇이 정확하다면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면 우리는 F 마이너스 시그마 F 햇 마이너스 시그마 햇 F 햇 플러스 시그마 햇이라는 이 인터벌로 그 구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Y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알 수 없으며 실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죠. 임의로 가정된 분포상에서 추정된 시그마 햇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확률적 보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게 알파 퀀타일로 연동된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성했었던 이 인터벌, 이 추정 구간이 마지널 커버리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한 표준 편차 시그마는 불확실성을 내포한 휴리스틱 언설턴티 노션이 되고 컨포멀 프리딕션은 이 불확실한 지표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되게 되겠죠.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uncertainty scalar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ncertainty scalar는 예측의 불확실성을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UX의 값도 커지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어떠한 X와 Y에 대한 함수든 이 uncertainty scalar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표준 편차가 이 예시 중 하나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정의되는 잔차 역시 이 다양한 지표들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어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분자는 실제 오차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이 U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각적으로 추정한
좀 불완전한 불확실성 지표였습니다. 결국 이 스코어 펑션은 실질적인 오차가 감각적으로 추정한 불확실성 UX의 몇 배인지를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식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스코어 펑션 이 S가 우리가 추정한 불확실성인 UX를 실제 오차에 맞추어서 보정해주는 개수라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SXY는 실제 오차를 추정한 불확실성 UX를 단위로 정규한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오차를 저희가 추정한 불확실성인 UX의 단위로 정규화한 값을 이 점수 S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1-알파 퀀타일인 Q 햇을 구하면 그 의미는 아까 말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과거의 데이터에서는 실제 오차는 대부분 불확실성 UX의 Q 햇 배였다. 1-알파 확률로 UX의 Q 햇 배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딕션 셋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이제 1-알파만큼의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프리딕션 셋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까지 스플릿 컨포멀 프리딕션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연속적인 Y를 추정하는 회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어서 발표 상철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0분 쉬고 진행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돼. 어, 시작해도 될까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4절, 교재 3.4절 내용을 발표하게 된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부분이 저번 세션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 저번 세션의 내용 한번 가볍게 짚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세션 때 풀 컨포머 프레딕션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 이게 좀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가정이 보장됐어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스코어 함수의 대칭성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면 스코어 함수가 데이터의 순서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 이게 곧 시메트릭하다는 의미였었는데요. 또 이거하고 또 중요하게 다뤘던 점이 데이터의 교환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보장된 상태에서 이제 이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풀 컨포멀 프레딕션을 수행했었는데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깊게 다뤘던 부분이 이제 이 풀 컨포멀 프레딕션이 어떻게 마지널 커버리지를 보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깊게 다뤘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장되는지 확인했었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잘 보장된 풀 컨포멀 프레딕션에 좀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가설 반응값 y에 따라 계속 이 모델을 새로 계산해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장된 이 모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했고 그 해결법으로 제안된 모델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해결법으로 제안됐던 방법이 바로 스플릿 컨포멀이었는데요. 어, 이제
지난 세션과 이제 복습 세션들을 통해 아시겠지만 스플릿 CP는 이제 한 번의 학습과 한 번의 보정으로 풀 CP의 계산을 대체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풀 CP가 어떻게 마지널 커버리지를 보장하는지 확인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스플릿 CP가 어떻게 마지널 커버리지를 보장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만약에 스플릿 CP가 풀 CP의 일종이라면 저희가 굳이 앞서 했었던 그런 귀찮은 과정들 조금 생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해보려는 거는 어떻게 스플릿 CP가 풀 CP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앞서서 이제 간단한 세팅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학습에 이용되는 데이터 하나,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데이터 이렇게 3등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임의의 스코어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음, 이제 이 스코어 함수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전에 저희가 알던 스코어 함수들과는 다르게 전체 데이터에는 의존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 기존에 학습된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3등분 중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제 즉 이 스코어 함수는 전체 데이터의 순서에 민감하지 않은, 즉 이제 전체 데이터의 순서에 민감하지 않은, 즉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순서에만 민감하고 이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이 스코어 값을 계산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즉 이 부분의 순서가 어떠하더라도 이 스코어 함수를 이용했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고정 파라미터로 뒀을 때 나머지 데이터의 순서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 이러한 스코어 함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스코어 함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풀 CP를 수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교환 가능성만 확인한다면 이걸 가지고 풀 CP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사실, 교재에 정리된 사실 하나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이런 임의의 랜덤 벡터가 주어져 이 전체 랜덤 벡터가 교환 가능하다 했을 때 이렇게 분할한 조건부 랜덤 벡터의 분포는 교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이거에 대한 증명 없이 이걸 되게 사실처럼 이용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설명된 스플릿 CP의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들 간단하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마저 앞서서 조금 제한된 가정 하에 교환 가능성을 좀 논의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전체 데이터가 아까처럼 주어져 있다 하고 만약 이게 교환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팩트에 의하면 이게 여기에 교환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게 보장이 돼요. 어, 그러면 조금 더 제한된 이 교환 가능성 하에서 풀 CP가 수행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텐데 가능합니다. 이제 아무 스코어 함수나 이용해서 풀 CP를 수행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이 기존에 학습된 모형을 이용하는 스코어 함수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풀 CP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 조금 언급해 드리면 저희가 이 스코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된 전체 데이터를 3분할하고 거기서 기존에 학습된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DN과 테스트 데이터만을 가지고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풀십에서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했던 부분이 스코어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들의 교환 가능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장이 되어야 스코어 함수로 도출된 스코어들이 교환 가능해지고 여기서부터 도출된 분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레딕션 셋을 구성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함수를 이용한다 했다면 결국 점수를 계산하는데
이 데이터만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환 가능성만 저희가 확인된다면 이 함수를 이용해서 풀 CP를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해볼 거는 제가 앞서 설명했던 이런 특수한 조건 하에서 풀 CP를 한번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했던 대로 스코어 함수는 이렇게 기존에 학습된 모형을 이용하는 스코어 함수 하나, 그리고 교환 가능성은 전체 교환 가능성이 아닌 이렇게 조건부에 대한 교환 가능성을 가정하고 풀 CP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트레인에 이용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이 부분만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풀 CP 알고리즘을 좀 생각해 보면 점수를 계산할 때마다 각각의 y에 의존했었어요. 근데 그 y에 의존했던 이유가 스코어 함수가 y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스코어 함수를 더 이상 y에 의존하지 않게 설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표기를 여기 위에 y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표기한 거죠. 값은 같지만. 그러면 저희가 y에 의존하지 않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 스코어들이 다 y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q 햇에도 y를 붙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굳이 q 햇 y라고 부를 필요 없이 q 햇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제 좀 계산이 좀 편해지는 게 저희가 이전에는 스코어 함수가 y에 의존했었기 때문에 이 y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계속 얘도 업데이트하고 얘도 업데이트해서 비교하고 맞으면 들어가야 하고 했는데 더 이상 q hat y가 y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즉 y가 무슨 값이든 그냥 동일한 값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단순히 y만 넣어보면서 얘보다 작네? 크네?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프레딕션 셋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곧 저희가 이전에 봤던 스플릿 CP의 알고리즘이거든요. 이전에는 저희가 2분의 n으로 나눠서 구분했었는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풀 CP의 일종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시행된 풀 CP가 스플릿 CP다라는 걸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앞서 논의했었던 어, 마- 스플릿 CP의 마지널 커버리지 보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풀 CP의 일종이니까 스플릿 CP가. 그러면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풀 CP를 쓸 이유가 없지 않나? 계산적으로도 빠르고 왜 쓰지?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게 한계점이 존재하더라고요. 항상 유용한 것, 계산적으로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다 생각했는데 그 아니라는 거가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제부터 소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앞서서 좀 간단한 세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코어 함수는 이렇게 하고 이제 레지듀얼 스코어 이용할 거고요. 여기서 F는 저희가 아는 제가 좀 빼먹었는데 단순 선형 모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장에서 살펴봤었는데 이러한 레지듀얼 스코어를 사용했을 때 프레딕션 인터벌이 이렇게 구성된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좀 이제 어, 항상 유용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데이터셋도 좀 극단적으로 구성해봤거든요. 이렇게 좀 좌측에 쏠리고 우측에 쏠림. 이제 이 전체 데이터를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전체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회귀 분석한 모형이 이 직선이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전체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하면 스코어를 계산하고 각각의 점수들 계산해가지고 이 Q hat Y까지 구한 거를 여기 빨간 선으로 제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은 만약에 제가 학습 데이터로 이 부분만 이용하고 이 부분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만
했을 때 회귀 분석하면 아마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체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보다 스코어가 크잖아요. 왜냐면 전체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회귀 모델은 스코어들은 아마 이 정도쯤 될 텐데 전체 모델을 이용하는 스코어들은 만약 S1은 아마 이렇게 될 거고 S2 이렇게 이 잔차가 스코어들로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큰 S1들을 바탕으로 퀀타일을 계산한 것과 작은 점수들을 바탕으로 퀀타일을 계산한 것 중에 당연히 큰 점수들을 바탕으로 퀀타일을 구성한 게 더 값이 크겠죠. 조금 재밌는 예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 만약 어떤 교수님께서 시험을 쉽게 내셨어요. 그래서 큐소리가 높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간고사가 너무 높으니까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내셔서 큐3가 낮아요. 약간 이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높게 구성된 그 컨탈 값을 바탕으로 프레딕션을 구성하면 당연히 크겠죠? 기존에 작게 했던 것보다.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게 이것만이 아니라 결국 이 스플릿 CP는 어떤 트레인 데이터에 과하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 70개 정도 데이터를 임의로 구성해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프레딕션 인터벌이 이렇게 다 달라요. 사실 풀 CP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차피 전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분할해서 추정하기에 프레딕션 셋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플리시피 한 개까지 언급하면서 제가 발표했던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리시피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이러한 기존의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는 스코어 함수는 시메트리라는 거 확인했고요. 또 제한된 가정하에 교환 가능성, 다소 제한된 교환 가능성을 확인했고 또 이러한 바탕하에서 풀CP가 수행 가능하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곧 스플릿 CP이다까지 확인했고 그러면 스플릿 CP는 풀 CP의 일종으로서 마지너 커버리지가 보장된 타당한 방법이다. 여기까지 확인했고 또 그에 대한 한계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장에서 순열 검정에 대해서 학습했었는데 아직 그 개념이 조금 제대로 좀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활용되는 파트가 제 다음 이후에 발표할 영희님께서 발표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 미리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영인입니다. 마지막 이 리인터프레테이션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인터프레테이션 파트에서는 우리가 배운 CP를 이제 다른 통계적 개념들과 엮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CP의 컨포멀 P 밸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컨포멀 P 밸류라는 것이 이 우리가 y가 주어졌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주어졌을 때 이 마지막 y의 n 플러스 1번째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가 있잖아요. 이 스코어보다 이 기존에 있는 다른 스코어들이 크거나 같은 비율을 이제 컨포멀 p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레딕션 셋 안에 들어가는 이 y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보통 되는데 이 모든 y들이 곧 요 컨포멀 p 밸류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에서 저희가 잠깐 배웠던 퍼뮤테이션 테스트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테스트 검정인데요. 뭘 검정하냐면 요 P라는 셋이 익스체인저블 한가 아닌가를 검정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permutation 테스트의 p-value가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는데요. 어떠한 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t라는 함수의 데이터를 쭉 집어넣어서 결과값을 봤을 때 이 데이터들이 익스체인저블 하면 값이 낮게 나오고 익스체인저블 하지 않으면 값이 높게 나오는 그러한 성질의 우리가 t를 잘 선정을 해서 이제 요 데이터들을 모조리 섞어가면서 이 t에다 한 번씩 집어넣어 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원본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은지의 비율을 이제 permutation 테스트의 p 밸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t라는 함수를 우리가 스코어 함수 이제 마지막 데이터의 스코어로 둘 건데요. 왜 마지막 데이터로 두냐면은 이제 x1부터 x1, y1 여기서부터 xn, yn은 아시다시피 익스체인저블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y의 이 x 플러스 1번 n 플러스 1번째만 우리가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 마지막 번째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스코어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려 하는데 이 스코어 함수가 우리가 기존에 계속 다뤘다시피 이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떠한 배열로 있는지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원본 데이터의 스코어랑 동일하다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퍼뮤테이션의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 데이터의 스코어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t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이제 요 위에가 이렇게 바뀌겠죠. 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S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 퍼뮤테이션의 마지막에 오는 스코어들은 그냥 x1일 때 스코어 1이 나오고 x1, y1일 때 스코어 1이 나오고 x2, y2일 때 스코어 2가 나오고 그리고 요게 각각 n 팩토리얼 개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약분이 돼서 요러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그마가 n 플러스 1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n 플러스 1에서는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친구만 밖으로 빼주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컨포멀 p 밸류가 그대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포멀 프레딕션이 이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 셋이 익스체인저블 한지를 이러한 t 함수를 가지고 이제 검정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컨포멀 프레딕션을 이 경험 분포를 이용해서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험 분포를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받았다고 칩시다. 이 데이터 안에서 무작위로 하나씩 뽑는 거, 데이터 안에서 다시 리샘플링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가정할 때 그 리샘플링 된 데이터 하나의 분포를 우리가 empirical distribution, 경험 분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y가 포함된 이 데이터가 익스체인저블 하면은 이 경험 분포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데이터 하나 뽑을 때 그 경험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 경험 분포를 따르는 무언가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이제 xi, yi로 이제 노테이션을 바꿀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xi, yi가 요 데이터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empirical distribution을 이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요 앞에 식이 이제 그러한 empirical distribution을 말하자면 PDF가 되겠죠. 그리고 그 PDF를 이제 이렇게 그냥 델타로 활용해서 써주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스코어 함수의 시메트릭함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스코어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제 배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스코어 함수랑 이 경험 분포가 주어졌을 때 스코어 함수가
스코어 값이 전부 다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도 우리가 스코어의 엠피리컬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경험 분포, 정확하게 Z는 X, Y의 경험 분포가 주어졌을 때 스코어의 분포가 이제 이러한 스코어들의 경험 분포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스코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 true y가 prediction set 안에 포함될 확률을 이제 이렇게 퀀타일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이 확률이 1-알파보다 크거나 같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경험 분포가 주어졌을 때요. 그래서 이 파트를 좀 요약하자면은 이 데이터의 경험 분포가 주어졌고 그 데이터가 익스체인저블하다는 가정하에 마지막 데이터는 그냥 이 경험 분포에서 무작위로 하나 뽑아내는 것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랭크 유니포미티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퀀타일의 형태로 이 확률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plug-in estimate of error rate, 이제 오류 지수를 플러그인 에스티메이트 하는 걸로 이제 컨포멀 프레딕션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플러그인 에스티메이터를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세타가 있어요. 모수죠. 그래서 그 세타가 이제 F라는 분포에 어떠한 함수를 씌움으로써 정의되는 친구인데, 이 세타의 플러그인 에스티메이터는 우리가 모르는 F라는 분포 대신에 얻은 데이터들의 분포를 그대로 그 함수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플러그인 에스티메이터 세타 햇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을 몰라요. 근데 평균을 어디엔가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냥 거기서 얻은 샘플들의 표본 평균을 전부 그대로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MLE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프레딕션 셋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이제 람다 셋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기존에 봤던 프레딕션 셋과 동일한데 요 람다만 QN만 람다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CP가 이 Q햇 혹은 람다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에러 레이트 R 람다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건데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자면은 이 true y가 이 우리가 구한 프레딕션 셋 안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R 람다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람다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이제 찾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람다가 작아야지 우리의 프리딕션 셋의 사이즈가 작아질 테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P, X랑 Y의 분포를 모르죠. 그래서 R 람다도 모릅니다. 네, R 람다를 몰라서 이때 아까 배운 그 플러그인 에스티메이션을 그대로 집어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햇은 그냥 우리가 얻은 데이터들 안에서 이제 사후 아까 말씀드린 이 true y가 이 프레딕션 셋 안에 들어오지 않을 사후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R 햇 람다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이 람다들의 집합에서 이 가장 작은 람다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냐, 이걸 람다 햇으로 두면 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제 이 람다 R 햇 람다가 이 트루 에러 레이트인 R 람다의 노이즈한 에스티메이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R 햇 람다가 알파보다 작다고 해서 무조건 R 람다가 R 람다 햇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파 대신에 이렇게 알파 프라임, 이 알파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을 쓸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 에러 레이트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이제 교재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해시 들어가야 돼요. 그 증명을 아주 토파 보자면
어떤 람다 햇의 이 오라클 버전 가장 아주 이상적인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상적인 수치인 람다 틸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람다 틸다는 이 람다 틸다를 집어넣었을 때 에러 레이트는 알파보다 작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알파를 가지고 얻어낸 람다 햇이 람다 틸다보다 크거나 같고 따라서 에러 레이트는 작거나 같다라는 방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리인터프레테이션 파트보다는 약간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신뢰 수준이라고나 할까요? 트루 y가 우리가 구한 프레딕션 셋 안에 들어올 확률을 1-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가정을 우리가 만족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하하는 이런데 과연 상한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상한을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에 이 신뢰 수준이 1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검정할 때 신뢰 수준이 1에 가까우면은 그게 좋은 걸까요? 네. 이 신뢰 수준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검정을 할 때 신뢰 수준이 1에 가깝다면은 뭐, 그 우리가 예측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컴마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구한 프레딕션 셋이 1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모든 y를 전부 포함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프레딕션 셋이 너무 크고 어떤 정보를 얻어내기에는 이제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확률 신뢰 수준의 상한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트루 y가 프레딕션 셋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이 트루 y에서 계산된 스코어가 이 스코어들의 오더 스태틱스 중에 이러한 k 번째 스코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건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확률을 구하면은 이제 트루 y가 프레딕션 셋 안에 들어올 확률은 이제 이 우리가 구한 마지막의 스코어가 이 k 플러스 1번째 스코어보다 작을 확률과 그 k번째, k 플러스 1번째 그리고 n 플러스 1의 스코어가 모두 동일할 확률로 쪼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전자가 이렇게 k의 이제 퀀타일 아니 CDF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 입실론 타이가 어떤 n 안에 들어가는 j에 대해서 마지막 스코어가 그 j번째 스코어와 동일하다는 확률로 둘 때 이거는 세 개가 같은 확률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개가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제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다시 이 셀링 펑션을 플러스 1 해서 그냥 벗겨버리면 이 우리가 원했던 신뢰 수준의 상한이 1-알파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입실론 타이라는 상한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타이는 당연히 이 각 어떤 스코어가 같을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스코어들이 서로 같을 확률이 0이다. 혹은 서로 거의 무조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신뢰 수준이 1-알파에서 1-알파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요 구간 안에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 프레딕션 셋의 사이즈의 상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가령 QH이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혹은 이 프레딕션 셋의 사이즈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근데 다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이 스코어를 구하는 레지두얼이라든가 이런 스코어를 구하는 메커니즘이 있을 건데 이 주어진 데이터와 스코어를 구하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프레딕션 셋이 과도하게 크지는 않다라는 이러한 보장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준혁입니다. 발제 듣느라 고생하셨는데, 딱 저에게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 다룬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다루겠습니다.
네, 이건데 그 그래프 설명을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스플릿 컨포머는 풀 컨포머과 달리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않죠.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트레인도 있고 이제 칼리브레이션도 있을 텐데 트레인과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스플릿 CP는 성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운빨을 좀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운이 나빠가지고 이제 빨간색 점을 트레인이라고 하고 파란색을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할게요. 저 스플릿 CP에서는 빨간색만 학습하기 때문에 회기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회기선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아, 네.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근데 칼리브레이션을 하면은 오차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프레딕션 인터벌이 좀 네, 이렇게 초록색 선처럼 좀 너무 보수적으로 좀 비효율적으로 넓어진다 이 얘기죠. 근데 만약에 칼리브레이션이랑 이제 트레인이랑 이렇게 됐다.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가 모든 구간에 이제 대표성을 띠도록 이제 골고루 퍼졌다. 그럼 이제 회기선이 좀 대표성을 갖죠.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프레딕션 인터벌이 되게 작죠. 이 경우보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제 A 같은 경우는 배드 스플릿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이제 밸런스 스플릿이라고 하는 건데 네. 성능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마지막 두 번째 그 제가 좀 조금 약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에서 말하는 데이터 증강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거랑 그리고 저희 TFCP 그러니까 주교재에 있는 어그멘테드 데이터셋이랑 달라요. 둘이 다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노이즈 같은 걸 추가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에. 그래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어그멘테드 데이터셋은 뭐냐? 저희가 배웠던 대로 이제 X1 있고 Y1 있고 있는데 XN 있고 YN 있는데 XN 더하기 1에 대응하는 YN은 저희가 관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설값 Y를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냥 가설값 Y만 이렇게 붙여준 게 이제 어그멘테드 데이터셋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